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호 소장입니다. 어, 제가 지금 휴가를 와 있는데, 아침에 좀 오늘 눈이 일찍 떠져서 로비에 나와서 바깥 경치를 좀 바라보다가, 음, 그냥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촬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뭐 영상이 올라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가 지금 면도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이런 아침에 일어나지 지금 10분밖에 안 돼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나 싶기도 한데, 예, 어쨌든, 어떻게 뭐 CG 처리를 하든, 이렇게 우리 편집자의 능력을 믿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긴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를 딱 켰는데, 중국 부동산 관련된 헤드라인이라든가 썸네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이 어쨌든 가격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같고, 중국 부동산처럼 우리도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중국과는 우리나라는 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이 비슷하고 경제 어떤 수준은 틀리지만 경제 흐름이라든가 내지는 뭐 이웃 나라다 보니까 항상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우리도 따라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차이점이 꽤 많습니다. 근데 뭐 일본 얘기까지 하게 되면 너무나 이제 내용이 길어지니까 중국 얘기 한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중국 부동산은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예, 중국의 데이터는 워낙에 다 좀 통계 조작도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데이터별로 좀 상이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의 그 유령 도시라고 하죠. 고트 시티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 도시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실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공실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걔네들에게 공실이 많이 생겼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국은 사실은 공산주의잖아요.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산주의 그 어떤 공산당이 더 자본주의 시장에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물론 법이 있지만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 정도는 아니잖아요. 자본주의라는 틀이 있고 거기서 자본주의를 너무나 이제 예를 들어 뭐 반독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걸 기준으로 그거를 가장 기초로 놓고 그를 보완하는 것이 법이죠. 근데 이제 중국은 그 반대죠. 법이 더 우선하는 거고 당에서 하라는 것이 더 우선이 되는 거다 보니까 내용은 틀리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그 수급 상황이 그 시장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표현하지 말고 어떻게 쉽게 표현하냐면 우리나라는 만약에 미분양이 많이 늘어납니다. 미분양이 이렇게 쫙 늘어났을 때 공급량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공급자들이 공급을 할까요 말까요? 당연히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분양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건데 시장에서 공급자들이 공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미분양 우려도 생기고 만약에 판다 하더라도 높은 가격에 못 받기 때문에 수익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중적으로 공급량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뭐 믿기지가 않는데 공실이 매덕체가 된다고 합니다. 매덕체. 예. 중국 인구보다 많아질 거라는 어떤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고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억치라고 해봅시다. 1억치도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땅덩이도 넓고 인구도 많으니까 인구가 한 15억 명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5천이라고 잡았을 때 한 30배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단순하게 그걸 나누어 보게 되면 330만 채인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그 수준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미분양이 330만 채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나라는 아마 올타임 하이가 16만 2천 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6만 채, 뭐 7만 채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10만 채 넘어가면 엄청난 위험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진짜 뭐 1억 채라고 하게 되면은 중국 인구나 땅을 감안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공급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미분양이, 공실이, 신축 공실이. 그러면은 도대체 걔네들은 뭐 믿고 그렇게 했을까? 일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중국 정부가 그것을 사주기 때문이죠. 중국 정부가 그걸 사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시장의 어떤 공급 흐름, 그런 수급 밸런스를 생각하지 않고 막 지어대는 겁니다. 지으면 정부가 사줬으니까.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그죠? 예, 그게 수익이 크건 작건 간에 작더라도 확정적인 수요자가 있으면 누가 안 짓습니까? 공급자라면 누구나 하겠죠. 더군다나 중국 정부는 저리로 이제 대출해주면서 부동산 부양책을 썼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가 썼던 이유는 GDP 성장률을 높이기 위함이고, GDP 성장률을 높여서 일정 부분의 어떤 그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야지만 걔네들은 체제가 유지가 되니까.
근데 다른 것들은 효과가 없으니까 건설 경기 부양하는 게 가장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채를 써서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몇 년 동안 해오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지금 뭐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그럼 흔들리는 거죠. 중국 정부가 주요 수요자였는데 대부분의 수요 측이었는데 중국 정부가 안 사주게 되면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정책을 보면서 7.18 대책 보면서도 그때는 뭐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주려고 제 의견을 좀 많이 제시는 안 했었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번에 빌라를 기억이 안 납니다. 12만 채인가 16만 채인가 12만 채 같은데 그거를 이제 매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되도록이면은 이제 안 쓰는 게 좋아요. 이런 정책을. 그러니까 어떤 취지인지는 알아요. 그거를 사가지고 저리로 전세 공급해주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거기에 해당되는 소득층이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취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 경제정책이 언제나 취지는 좋은데 그 결과가 좋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방금과 같은 내용이 중국과 비슷한 내용인데 만약에 12만 채라는 거를 매입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를 제공해 준다고 해요. 그러면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를 제공한다면 어떤 특정 A라는 지역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줬다.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민간에서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 동네 시세가 1억인데 정부는 8천에 준대요. 전세를. 그러면 나는 1억이라면 경쟁력이 없는 거잖아요. 정부의 소유가 먼저 거래가 되고 민간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거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급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나 어떡하지? 그럼 정부 가격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입자가 왔는데 1억이에요? 저쪽 건 8천이던데? 이러면은 그럼 빨리 놔야 되고 새는 그럼 저도 8천에 맞춰줄게요. 이렇게 시장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매가도 당연히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쵸? 매가랑 전세가랑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예를 들어 매매 금액이 4억 5천이야. 근데 전세가 4억 들어가 있어. 5천이면 투자예요. 오, 혹하죠? 사게 되는데, 매매가가 4억 5천인데 전세가 2억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안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내지는 3억이야. 그럼 1억 5천 차이와 5천 차이는 큰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억 정도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은 5천이면은, 사볼만 한데지만 1억 5천이면 아예 접근이 안 돼 버리니까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이 2억 정도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5천짜리 사고 싶지 1억 5천짜리 사고 싶진 않거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가가 하락하게 되는 건 결국은 매가의 하락이 생기는 거고요. 매가가 하락한다는 건 공급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정부가 계속 개입하게 되면 낮은 전세가를 제공해 주는 것들은 전반적인 공급을 위축시켜요. 민간 쪽에서. 근데 그 공급에서 위축되는 부분을 공공에서 계속 해줄 수 있느냐? 아니야. 이번에도 공공이 직접 지은 것도 아니고 매입 임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 계속 위축해주게 되면 정부는 우리가 계속 사줄 테니까 지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정책을 계속 쓰게 되면은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게 됩니다. 그럼 빌라 시장의 안정화가 더더욱 어려워지겠죠. 정부가 뭐를 목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의 어떤 만능론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풍선 효과가 생기게 되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정부 정책이 간섭이 최소화되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정화 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본인의 책임인 거고,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 더 이상 공급을 안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정상 가격을 찾을 때까지 공급이 줄고, 그러면서 또 만약에 공급이 매우 부족하게 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공급업자들이. 왜냐하면 공급보다 수요가 초과되어 있는데 누가 공급을 또 안 하겠습니까? 공급하기만 하면 잘 팔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움직임, 사이클로 추세적인 추세선이 있고, 이 추세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가진 않지만 여기에 맞춰갖고 이렇게 해서 맞춰지는 겁니다. 이 추세선에. 추세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공급이 과공급돼 있거나 뭐 수요가 많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맞춰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정부가 너무 하나하나 순간순간에 이리저리 할 필요 없이 뭐 그런 것들은 냅둬도
사실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정책, 그 다음에 뭐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은 별도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 자본주의 틀 안에서는 자동적인 정화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간섭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여하튼 그건 제 생각이고 아침부터 이상한 헛소리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부장이었습니다.